여러분들 보고서 쓰면 보고서 쓰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보고서 쓰고 여러분들 상사한테 이제 올리면은 바로 호출당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고서 쓰고 상사한테 불려가서 지적들 당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특별히 까칠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까칠한 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 백승관이고요.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메시지, 대통령 보고서 쓰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청와대 나오고 난 다음부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강의하는 분야는 보고서나 기획서, 홍보자료, 보도자료, 이메일 이런 업무용 글쓰기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한 대기업들이나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1년에 한 200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컨설팅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것과 보고서를 잘 쓴다는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보고서를 잘 써야만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A와 B가 있다고 쳐보세요. A는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에요. B는 간신히 합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AB가 이제 수습기간 지나고 나서 현업에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내에서 이제 보고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A는 영어는 잘하지만 보고서를 못 써요. 그러면은 못 쓴 보고서가 그냥 안 써도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다른 동료나 아니면은 팀장한테 돌아갑니다. 보고서 써야 되는 부담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거죠. B는 비록 턱걸이로 회사를 입사했지만 이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보고서 작성 임무가 주어질 때마다 능숙하게 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이나 다른 동료에 부담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보고서를 쓰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점점 중요한 일을 B한테 이렇게 몰리겠죠. 그리고 A는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 쪽으로 자꾸 이제 업무가 배치가 됩니다. A와 B가 한 4년, 5년 지나면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겠죠. B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를 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보고서 쓰는 일이 회사 일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커스터마이징이란 말은 원래 IT 분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기술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이렇게 맞춤으로 제공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은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쓰면서 독자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자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이 내 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나 아니면 피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다 더 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도 바꿔가고 표정이나 이제 음색도 이렇게 바꿔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자 중심의 말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글은 어떤가요? 글을 쓸 때 우리는 글을 읽을 사람을 앞에 두고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화면을 보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쓰는 사람은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읽는 사람은 쓰는 사람만큼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 글 속에 담아야 될 정보의 양, 표현의 수위를 쓰는 사람한테 맞춰야 될까요? 읽는 사람한테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읽는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쓰면 보고서 쓰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보고서 쓰고 여러분들 상사한테 이제 올리면은 바로 호출당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고서 쓰고 상사한테 불려가서 지적들 당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특별히 까칠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까칠한 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사, 즉 뭐 팀장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팀장님이 알고 싶은 순서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순서로 쓴 거니까. 그리고 팀장님이 어떤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의 양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 수준대로 쓴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 팀장님은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재차 이제 불러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이제 상사는 대략 두 가지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장악력도 높은 이런 상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우리 어떻게 보고서 써야 될까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핵심만 간단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서에 또 만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에센스만 담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다른 분야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냥 핵심만 간단히 에센스만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이분들은 저 직원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글쓰기 스타일은 일기장이나 SNS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 글쓰기의 세계는 나의 글쓰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글을 읽어줄 나의 상사 혹은 결재권자 이분들의 바로 스타일과 컨디션을 중심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독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사실 글쓰기와 관련돼서 많은 스킬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킬들은 결국 한 지점으로 향합니다. 바로 내 글 읽어준 독자가 내 글을 쉽게 이해하고 내 글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를 표하게 하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다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독자 중심의 글쓰기, 또 커스터마이징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는 핵심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참조 역할을 합니다. 참조라고 하는 거는 핵심을 더 풍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인간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기 위해서 열매 맺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모든 생명은 자기 종족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씨앗만 열매 맺으면 나무 밑으로 그냥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무 밑에서 얘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얘를 최대한 멀리 보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씨앗에 씨방이 있고 또 씨방을 둘러싸고 과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과육을 먹기 위해서 사람과 동물이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람과 동물이 그걸 널리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씨앗이지만 씨앗의 전달력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제 과육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에서도 바로 우리가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이 핵심의 전달력을 높이는 바로 참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신문이나 책 같은 경우는 독자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그죠? 누가 독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보통 익명의 다수를 독자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익명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들은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책을 보면은 얇은 것도 막 몇백 페이지 되고 두꺼운 건 막 10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책이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 많아서 두꺼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핵심은 A4 용지 몇 장이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을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조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바로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익명의 다수를 대상으로 글쓰기는 핵심과 함께 많은 분량의 참조를 넣어요. 자, 그런데 업무용 글쓰기는 어떨까요? 업무용 글쓰기는 참조를 거의 배제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글쓰기의 중요한 가치 자체가 뭐냐면 신속성과 효율성이에요. 항상 어떤 업무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업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만 갖고 이제 다 소통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겠죠? 핵심만 갖고 과연 제대로 이해가 될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업무용 글쓰기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회사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핵심을 갖고도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이 또 뭘까요? 핵심은 바로 용건, 근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고서, 그 문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결정 판단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용건이라는 말을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장하거나 모호하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듣죠. 용건이 뭡니까? 용건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이 용건은 이제 달리 말하면은 결정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용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용건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거, 하나는 이유입니다. 근거는 사실, 사례, 통계, 인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쭉 그냥 주저리저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한테도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내용을 또 묶어서 그래서 이제 보편화, 추상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유입니다. 바로 논리개념 추론이죠. 여러분들은 이 개별구체와 보편추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정구역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이제 종로라고 쳐보세요. 그죠? 종로 밑에는 이제 뭐 견지동, 또 수송동, 창신동, 뭐 효자동 이런 데가 있죠. 그죠? 그런 동이 모여서 종로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또 모여 서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뭐 부산시 모여서 대한민국이 되죠. 그죠? 또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모여서 또 아시아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개별구체와 보편추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는 창신동에 살기도 하지만 또 종로구 주민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아시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논리의 위기에 따라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업무연구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업무연구 쓰기는 어떤 내용들을 주저주저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구조화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 논리를 구조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개별구체와 보편추상입니다. 그 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유와 근거, 근거와 이유로 용건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핵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용건은 이제 타당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용건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구체적이고 생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과 글의 최소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문장이 좋거나 단어를 풍부하게 쓰거나 또 표현력이 좋거나 이런 거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에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용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용건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그 용건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유가 구체적으로 생생한지 이거에 따라서 바로 설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고서를 쓰든 제안서를 쓰든 이메일을 쓰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타당한 용건 그리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건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두갈식, 미갈식 혹은 양갈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갈식은 이제 용건을 맨 앞으로 보내는 거고 미갈식은 뒤로 보내는 거고 양갈식은 앞뒤에 이제 위치시키는 겁니다. 물론 뭐 용건을 중간에 위치시키는 중갈식도 있는데 이런 중갈식은 이제 별로 이렇게 그런 문서는 많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두갈식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정보 전달이나 의사결정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두갈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용건부터 이야기해야만이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갈식은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의 어떤 기존 상식을 뒤엎지 않고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경우에 두갈식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업무연구 쓰기는 기본적으로 두갈식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실용적 목적이 아니라 약간 정서적 목적 같은 게 있죠. 그죠? 서로 마음을 나눈다거나 인생의 통찰을 또 준다거나 재밌는 이야기거나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비실용적인 목적의 글들은 미갈식이 훨씬 좋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가 다 이제 스토리텔링 글쓰기잖아요. 그죠? 근데 결말부터 이 결말이 바로 용건이거든요. 결말부터 보여주면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결말을 나중에 보여줘야지 그래야 이제 훨씬 몰입도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우리의 인생에 뭔가 깨우침을 주는 철학적인 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용건이 와야만이 울림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비실용적 목적의 글들은 미가식이 좋아요. 우리가 심할서라고도 하고 경의서라고도 하고 반성문이라고도 하는데 심할서는 약간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경의서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리말에 맞고요. 여러분들이 경의서를 쓸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의서를 쓰는 본인을 중심으로 쓰다 보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변명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이유를 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저리 변명을 한참 이야기하고 맨 뒤에 가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이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글쓰기 방식이거든요. 경의서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고 있다, 또 내가 사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의서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잘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끈하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건 어찌 됐든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어찌 됐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별로 사과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상황 자체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들어가야 될 표현들은 뭐냐면 재발 방지, 그 다음에 내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리액션을 취하겠다, 뭐 시정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화끈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경의서를 잘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의서 심할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심할서라고 썼는데 사과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변명만 다 늘어놓고 그냥 뭐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쓰는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쿨하게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다시 또 이제 경의서를 쓰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를 좀 쿨하게 잘 못하는 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억울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자기 연민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사과도 화끈하게 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사과를 하면 뭔가 자기 존재가 무너질 것 같다.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끈하고 쿨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실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 이제 계정을 쓰거나 개인 계정을 쓰거나 닉네임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닉네임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친구나 지인들끼리는 괜찮은데 닉네임 이름이 소맥조아 뭐 이런 거 오면 정말 웃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업무적 관계에서는 닉네임으로 이름이 뜨게끔 하면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첨부 자료를 빼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그죠? 또 첨부 자료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분량이 많은 파일이에요. 근데 커서가 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다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면 이제 커서가 맨 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첨부를 하면은 메일을 읽는 사람한테도 커서가 맨 뒤로 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드래그해서 앞에까지 쭉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첨부 파일 내용을 보기 전이라도 이메일 읽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들 반드시 문서를 첨부할 때는 커서 위치를 맨 앞으로 보내고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시간 정말 중요하죠. 절대 일과 후나 쉬는 날에 급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는 거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을 받았으면은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답을 안 하죠. 우리가 보통 뭐 문자든 이메일이든 일집이라고 하죠. 일집.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바로 답을 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답장부터 보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루 이틀 정도 고민했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에티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또 가끔 보면 이제 뭐 니은, 미음, 냉무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내용 없음. 제목만으로 정보를 전하고 본문이나 첨부 파일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친구들 사이에서 상관없는데
있는데 업무적 공적 관계에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은 15자를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제목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신문 볼 때 우리 뭐 보고 선택하나요? 제목 보고 선택하거든요. 책방에 가서 책 살 때 뭘 보고 고르나요? 제목 보고 책을 고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메일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만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거를 제목에 넣고, 또 하나는 제일 흥미로운 거, 뭔가 이제 이거 정말 호기심을 유발하네 라고 하는 내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은 개봉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 도대체 제목만 봐서는 뭔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굳이 읽어야 돼? 우리가 워낙 많은 메일을 받다 보니까 클릭해서 안에 내용 확인하는 것도 이게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클릭하고 싶도록 핵심이나 어떤 흥미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업무용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이팅, 업무적 글쓰기라고 하는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편지입니다. 편지, 사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 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바로 업무용 이메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업무적인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용건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적 얘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앞부분에 인사말로 쓰는 게 좋죠. 대체로 그 사람과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안부를 묻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딸이 결혼했으면은 그런 걸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디 여행을 다녀왔으면 그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안부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계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즘 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두 줄 정도 인사를 하면은 훨씬 정서적으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메일 내용들에 대한 수용도가 훨씬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이메일 쓰기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뭐 보통 이제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쓰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통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메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이메일을 읽어줬잖아요. 그죠? 읽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장 쉽게 쓸 수 있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고서는 목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목차가 정해진 대로 글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보고서의 목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회사 안에서 일단 잘 쓴 보고서를 열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보고서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익힐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선별해서 보내야 되는데, 평소에 이 핵심을 잘 선별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연습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신문 칼럼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신문 칼럼을 그냥 주관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용건이 무엇인지, 또 용건을 설득하는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써서 새로운 문장으로 쓰면 더더욱 좋고요. 또 그게 좀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주제도 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건이구나, 그 다음에 이 용건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유가 요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고서 이제 내가 제대로 요약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챗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챗GPT한테 이 칼럼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은 챗GPT가 정말로 탁월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요약한 거랑 내가 한 거랑 비교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은 어떤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들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거는 전략적 글쓰기, 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칼럼 요약하는 거 정말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 틈틈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